천재 지휘자라고 불리는 구스타보 두다멜은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 출신입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엘 시스테마는 궁핍하고 위험한 슬럼가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준다면 사회가 변할 수 있다는 한 남자의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동화처럼 이루어진 거죠. 이처럼 음악은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는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음악이 남자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지휘자이자 작가인 안우성,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지휘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남자 그리고 여자 이렇게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데 왜 지휘자님께서 클래식이 남자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지 궁금해요. 특별히 남자나 여자를 위한 클래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제가 남자다 보니까 남자의 이야기야 남자의 문제에 조금 더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클래식 이야기를 통해서 남자들의 이런 문제들을 조금 좋은 쪽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은 여자는 들으면 좀 이득이 없나요? 여성분들 충분히 들으셔도 되고요. 네. 어린 청소년들이나 젊은 친구들, 아이들 모두 들으셔도 좋습니다. 네, 사실 클래식 하면 좀 듣는 사람들이나 듣는 음악이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쉽게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휘자님의 안내에 따라서 클래식 세계에 한번 입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남자의 클래식입니다.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의 이미지가 어떤가요? 꼰대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듣죠. 일단 표정이 굉장히 무표정합니다. 그리고 퉁명스러워요. 그리고 말수도 적고요. 상대방 얘기를 잘 안 듣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걸 더 좋아해요. 저는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이런 꼰대 이미지를 얻은데 나름대로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족한 재력에서 온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족한 교양이나 지적 수준에서 온다고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유를 감정 표현의 결여에서 찾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왜 이렇게 감정이 메말랐을까요? 제가 그럼 라떼는 말이야 한 번만 해볼게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말을 배우자마자 바로 가장 먼저 배운 교육이 남자는 죽을 때까지 딱 3번만 우는 거야. 남자 그렇게 말 많이 하면 안 돼. 남자 그렇게 가벼워서 어디다 쓰니? 뭐 보통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이 되잖아요. 그럼 역시 그렇죠. 감정이 좀 풍부하거나 감수성이 예민하면 친구들한테 놀림거리가 되기 딱 좋았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가죠. 제가 군대에서 가장 많이 혼난 일이 뭔지 아세요? 웃냐? 좋냐? 자기 감정을 참고 살아야 돼. 꾹꾹 이렇게 참고 사는 생활을 보면 남성들을 좀 대변해서 지금 과장해서 얘기해 보면 이렇게 감정이 메마른 것도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들이 좀 음악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메마른 마음이나 딱딱하게 굳어버린 감정을 촉촉하게 적셔주기도 하고 부드럽게 주물러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와 함께 음악가와 음악에서 비롯한 감정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말로 인사말을 아시나요? 아마 영화, 특히 전쟁 영화를 통해서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할로, 구텐탁? 좀 굉장히 딱딱하죠? 근데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저희 독일인 교수님은 날씨 좋은 날이 되면 저한테 은근히 다가오셔서 좀 색다른 인사말을 건네셨습니다. 클라이네 슈파츠야감? 우리말로 하면 짧은 산책, 짧은 산보? 우리 날씨 좋은데 잠깐 산책 좀 할까?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럼 저는 정말요? 너무 좋아요. 또 같이 산책을 했죠. 저희가 이렇게 이따금씩 종종 같이 산책을 하니까
학교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궁금했어요. 특히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니 이제 중년의 나이를 훨씬 넘어서 노년으로 다가가는 교수님과 20대 후반의 젊은 한국 학생이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어떤 친구들은 아니 무슨 남자들 이렇게 수다가 많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기도 했고요. 보통의 사람들은 교수님과 제자가 같이 산책을 한다고 하면 좀 학업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저의 장래에 관한 이야기, 앞으로 진로에 관한 상담을 해줬을 거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같이 주변을 산책하면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저희 학교 뒤에는 슈바르츠발트, 숲이 너무 울창해서 안에 들어가면 환한 대낮에도 빛이 안 보인다고 해서 흑림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아주 울창한 숲을 뒷 배경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슈바르츠발트 산을 보면서 숲을 보면서 저기 오른쪽 뒤에 있는 저쪽들 나무 보여? 지난주랑 색깔이 정말 다르지 않아? 저런 걸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니?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아직까지 저 판타스틱한 색깔을 독일 말로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어. 보통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는 바람의 냄새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학교 옆으로 흐르는 조그마한 시냇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땅에서 올라오는 흙냄새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고요. 가만히 앉아서 어떤 땐 깊은 쉼 호흡을 하면서 그저 남자들만의 센티멘탈을 즐기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 독일 유학 시절 동안 저한테 아마 가장 소중한 경험이자 가장 중요한 수업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주 다행히 자연을 사랑하시고 산책을 즐기면서 사색을 즐기시는 교수님 덕분에 저도 자연스럽게 산책을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요. 바람의 냄새를 느낄 줄 알고 구분할 수 있는 남자로 변했습니다. 산책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바로 떠오르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산책을 사랑했던 베토벤의 이야기입니다. 30살 무렵이 되자 베토벤은 의사로부터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베토벤의 귓병에 관한 이야기였죠. 베토벤의 청력은 점점 나빠져서 자칫하면 앞으로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됐다는 끔찍한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을 듣자마자 베토벤은 당장 짐을 싸서 이 복잡한 도심을 떠나 윈 근교의 하일리겐슈타트라는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베토벤의 하루의 일과는 이랬습니다. 오후까지는요 계속 작곡에 몰두했고요. 잠시 점심을 먹은 뒤부턴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베토벤은 하루도 빼지 않고 오후 2시부터 산책을 했습니다.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우산이나 모자도 쓰지 않은 채 매일 그렇게 숲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기라도 하면 안주머니에서 오선지 노트를 꺼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노트에 메모하곤 했었습니다. 음악가가 청력을 잃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작곡을 업으로 하는 베토벤에겐 사형 선고와도 다름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절망의 끝에 있었던 시기에 베토벤은 죽고 싶다는 이야기 대신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산책을 통한 자연에서 다시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죠. 지금 들으신 작품은 베토벤 교향곡 제6번 전원이라는 작품입니다. 그중에 제1악장 시골에 도착했을 때의 유쾌한 기분을 나타냅니다. 어떠셨나요? 베토벤의 다른 곡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일 겁니다. 자유를 향한 굳은 의지나 초월적인 인간의 모습보단 오히려 따뜻하고 어머니 품처럼 포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아름다운 마음과 동심이 깨어나는 걸 음악에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베토벤은 직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작품은 전원에 대한 묘사나 회상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내 감정의 표현이라고요. 이 전환교역의 위대함은 베토벤이 눈과 귀로 들었던 전원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자연에서 산책을 통해 자연한테 받았던 감정에 풍부했던 감정들, 그리고 귀로는 이제 점점 들을 수 없게 되었지만 귀 말고도 더 또렷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얻게 해준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동시에 녹여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지휘자님께서는 주변 지인들에게 산책 가자라고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종종 아주 자주 잘 써먹고 있습니다. 오. 보통 일정이 있어서 도착하게 되면 한 20-30분 정도는 먼저 도착하는 편인데 네. 커피숍에 도착해 있으면 이제 3, 3, 5호 사람들이 하나둘씩 만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가 독일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 잠깐 한 5분만 산책할까요? 이렇게 오. 아주 잘 써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처음 만나는 자리의 인사말은 무슨 매뉴얼이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어느 동네에 사시죠? 직장은 어디 다니세요? 이런 좀 진부한 질문 대신 우리 잠깐 산책할까? 라든가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웃에게 우리 같이 동네 한 바퀴 산책할까요?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좀 마음을 활짝 열어서 친절한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네본다면 아마 충분히 상대방과 감정에 대해서 나눌 수 있고 상대방의 감정을 살필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독일 유학 시절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보통 음대 수업은요, 특히 전공 수업은 1대1 레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한국과 독일의 수업 방식은 전혀 달라요. 저 역시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도제식 교육을 받고 자란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무언가를 지시하시면 저는 잔뜩 긴장해서 열심히 따라하죠. 그리고 선생님이 오케이 사인하면 저도 만족했어요. 아주 공손하고 훌륭한 학생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공손한 태도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언젠간 저도 어엿한 성악가가 될 거라는 꿈을 꾸면서 말이죠. 근데 독일의 교육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무언가 노래를 하면 선생님께서는 제 노래를 유심히 들으시고 호기심으로 물어오세요. 아까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부르는 거지? 무슨 이유라도 있어?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시 선생님께서 말씀을 이어받아서 진지하게 대화해 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정말 괜찮은 교육 방식이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막상 당하는 입장에선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닙니다. 두세 마디의 말도 아니고 1시간 동안 약 한 30분 동안을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30분 동안 끊임없이 질문을 만들어내고 제 감정과 상태를 표현한다는 게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의 상태들이나 제가 하고 있는 예술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만약에 한국말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그 감정 표현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는 저를 알아차리신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바보 같은 질문은 하나도 없어. 조금 바보 같은 대답은 있을 수 있지만 난 네가 나한테 예의를 갖춰서 공손하게 대해주는 건 좋지만 이렇게 안전거리를 두는 건 원치 않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빵 하고 때려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느끼는 건 제가 그때 학생이었기에 다행이었고 그런 경험을 했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저한테 그런 느낌이나 깨달음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은 선생님이 돼서 아주 근엄한 태도로 저한테 곤란한 질문을 못하게 제가 곤란한 답변을 피해갈 수 있도록 제자한테 계속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냈었겠죠.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작곡가는 모범생과는 전혀 거리가 먼 말 안 듣는 학생, 프랑스 인상주의의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입니다. 드뷔시는 피아노에 굉장히 재능이 많은 소년이었어요. 평생 어렸을 때 피아노를 일찍 접해본 것도 아니었는데 8살에 우연히 접한 피아노를 겨우 단 1년만 레슨받고 프랑스 음악의 본진인
파리 음악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것도 까르멘을 작곡한 비제 같은 위대한 작곡가를 길러낸 위대한 스승 마리 몽테르에게 사사받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겨우 입학한 지 1년 만엔 그 어려운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을 협연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피아노 수준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피아노에 대한 이렇게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드뷔시는 그렇게 피아노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모차르트나 하이든의 곡을 숙제로 내어주면 자기 마음대로 현악사 중주로 편곡해서 피아노를 친다거나 연습곡에 뜬금없이 앞에 프렐류드, 전주곡을 갖다 붙여서 작곡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토시 하나 틀려서는 안 되는 바흐의 바로크 음악도 낭만주의 음악풍으로 자기의 감정을 잔뜩 실어서 연주하곤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피아노과 전공생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짓만 골라서 했던 거죠. 드뷔시는 이전에 수업에서 배웠던 화성학의 조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어디서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한 요상하고 괴랄할 화성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전개시키고 계속 쌓아가고 붙여나갑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드뷔시 인상주의 음악의 작품은 자기의 색깔을 점점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드뷔시가 그냥 공손하기만 한 학생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선생님이 시키시는 대로 꼬박꼬박 우직하게 공부만 하는 학생이었다면요. 그리고 만약에 드뷔시가 자기 클래스에서 항상 1등만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드뷔시는 지금 아마 피아니스트로서 저희가 기억하고 있게 되거나 이렇게 아름다운 주옥 같은 작품들을 들을 수 없지 않았을까요? 혹시 슈베르트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어쩐지 음악을 들으면 좀 기분도 좋아지고 좀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슈베르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알고 계세요? 아니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삶을 살았나요? 자신의 음악과 좀 비슷한 삶을 살았나요? 어땠나요? 아마 음악 역사상, 음악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궁핍하고 가장 불쌍한, 가여운 삶을 산 작곡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슈베르트는 살아생전에 이름을 알린 작곡가가 아니었어요. 아주 짧은 생을 살다 갔는데 겨우 3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31살을 사는 동안 슈베르트는 늘 배고팠어요. 평생 번듯한 직장을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나마 단 한 번 가졌던 일자리가 자기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 초등학교의 교사, 그것도 음악 보조 교사가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궁핍한 삶을 살았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친구를 만나면 첫 인사가 항상 나 배고파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림에서 보는 슈베르트는 좀 예술가처럼 잘생겼죠. 이렇게 동그란 안경을 쓰고 있고 옷도 꽤 멋진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슈베르트는 옷도 안 빨아입을 정도로 아주 행색이 나빴다고 그래요. 그리고 키는 겨우 152cm. 게다가 몸은 굉장히 뚱뚱한 뚱보였습니다. 이런 생활고와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젊은 나이에 몸도 굉장히 망가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배고픔과 외로움에 지쳐 쓰러져 잠이 들 때에도 내일 아침
깨어나지 않도록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슈베르트는 이렇게 위대한 작곡가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피아노 한 번 가져본 적이 없었죠. 지금도 슈베르트의 많은 작품들을 보면 피아노로 연주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곡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아마 슈베르트가 기타로 작곡해서 그렇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랬던 거죠. 기타로 작곡을 하고 머릿속으로는 피아노의 사운드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작곡해낸 곡이 무려 1000여 곡을 작곡했습니다. 31살에 죽었으니까 약 13년, 14년 정도 작곡했다고 계산을 해보면 1년에 약 80곡 정도를 작곡한 셈이죠. 그렇게 따지면 3, 4일에 한 곡은 작곡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년이 되어서는 어느 정도 인기가 점점 알려져서 이제 돈도 조금씩 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밀렸던 빚도 좀 갚고 이제 마침내 드디어 피아노를 장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세상을 떠납니다. 겨울나그네는 24개의 아름다운 가곡으로 이루어진 연가곡집입니다. 연가곡집은 무슨 이야기냐면 음악 안에 들어있는 음악적 내용이나 줄거리, 텍스트의 내용이 개연성과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간다는 뜻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줄거리가 이어진다는 이야기죠. 이방인으로 와서 이방인으로 떠나간다는 가사로 시작하는 겨울나그네는 상당히 비극적인 정조로 가득한 노래입니다. 사랑의 상처와 시련으로 이제 원치 않는 여행길을 떠나야 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좀 있다가 봄이 되면 가도 되고 아니면 당장 내일 하루라도 더 잠을 자고 기다려서 내일 아침에 떠나도 될 것을 굳이 깜깜한 밤의 여행을 떠납니다. 그것도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야생 동물의 발자국을 보고 말이죠. 달빛에 의지하면서요. eingezogen, fremd zieh ich wieder aus. Der Mai war mir gewogen mit manchem Blumenstrauß. Das Mädchen sprach voll Liebe, die Mutter gar voll Ehe. Das Mädchen sprach voll Liebe, die Mutter gar voll Ehe. 자, 남성분들 괴롭거나 외로우실 때 어떻게 하시죠? 혹시 나는 괜찮아 하고 더 센 척하지는 않으시나요? 아니면 애써 나오는 음료를 먹으면서 속으로 혼자 울면서 아파하지는 않으시나요? 저는 그런 분들께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를 들으면서 같이 울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는 단순히 쓸쓸한 미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아픔과 절망과 슬픔을 치유해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슬픈 선율은 몸을 굽이굽이 휘돌아서요. 저희 가슴속에 있던 절망이나 아픔을 덜어내주고 씻어주기도 합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보다 들판에 핀 들꽃이 그리고 아름답게 끝나는 러브스토리보다 시련의 아픔의 이야기에 더 눈길이 가는 건 저렇게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 발견한 순수함은 치유의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울하고 슬플 때, 고독하다고 느낄 때 밝아지려면 밝아지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슬픔은 옥죄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치유하는 클래식을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지금 들려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곡들을 한두 곡 정도 마음에 갖고 계신다면 아픔과
슬픔과 절망의 순간 때마다 굳이 밖에서 술을 마시거나 괴로워하시지 않더라도 음악과 함께 충분히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공연장이나 방송에서 반주자 이름을 쉽게 듣고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연주회 포스터에 가면 지휘자 바로 옆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반주자의 사진이 있고 밑에 이름이 반듯하게 적혀 있습니다. 클래식 FM을 들어보면 어떤가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소프라노의 홍길순, 반주엔 피아노 홍길동입니다. 이런 멘트를 종종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전에는 반주자의 이름을 우리는 알 수 없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저 with piano accompaniment, 익명의 반주자, 그냥 피아노 반주, 이게 전부였어요. 왜 그랬냐면 피아노 반주자는 독주 연주자로서의 실력이 좀 부족해서 솔리스트가 될 수 없었던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피아니스트,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편견을 뒤집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930년대 러시아의 굉장히 유명한 키프니스에 대한 일화인데요. 자기의 앨범이 나오자마자 키프니스는 노발대발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였냐면요. 자신의 앨범 밑에 피아노 제랄드 무어가 인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반주자에 대한 편견을 깬 최초의 전문 반주자, 영국의 피아니스트 제랄드 무어입니다. 항상 최고 수준의 연주와 완벽한 해석으로 훌륭한 무대를 선보였던 제랄드 무어는 모든 성악가들이 함께 연주하고 싶은 반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남긴 명연주, 명음반들은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방대하기도 하죠. 제랄드 무어의 활동 영역은 비단 성악 영역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라든지 자클린 뒤프레, 그리고 예후디 메뉴인 같은 기악 연주자들도 모두 제랄드 무어와 함께 연주하고 공연하고 싶어 했습니다. 1967년 런던에서는 음악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연주를 위해 당대 최고의 성악가인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나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 빅토리아 로스 앙헬레스 등이 모였죠. 이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이 한자리에 의기투합해서 모인 이유는 바로 제랄드 무어의 은퇴 연주에서 노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성대하고 멋진 공연도 이제 프로그램을 다 해갔습니다. 그러자 제랄드 무어는 무대 중앙으로 뚜벅뚜벅 걸어나와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죠. 그리고 40년 동안 반주자로서, 음악인으로서 음악 안에서 행복했던 삶을 마감하는 감사의 의미로 피아노 연주를 하기로 합니다. 당대 최고의 전문 반주자이자 피아니스트였지만 제랄드 무어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독주 연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랄드 무어는 자기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독주 연주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궁금해했죠. 저렇게 위대한 전문 반주자가 마지막으로 은퇴할 땐 어떤 곡을 연주할까? 베토벤 소나타?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하지만 그가 선택한 곡은 슈베르트가 음악에 감사하는 마음을 그린 음악. 음악은 항상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고 회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끌어주고 항상 더 좋은 시간과 좋은 세상을 이끌어 주었다는 노래, 음악회를 연주하기로 합니다. 단 1분 30초였습니다. 이렇게 제랄드 무어는 평생 동안 약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을 음악 안에서 살게 해준 무대와 음악에게 감사의 인사로 자신의 커리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제랄드 무어의 앞날을 축복이라도 해주듯이 박수 소리도 요란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앵콜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음악가의 위대함을 말할 때 음악가의 가장 위대한 점은 뼈와 살을 깎는 연습이 아닙니다. 수천 번의 연습보다 정말 더 힘든 건 상대방과 같이 협주한다는 데 있습니다. 같이 협주를 한다는 건 나와 같이 하는 파트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아주 세심한 감정 하나하나까지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언제든지 상대방에 맞출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살짝 무른 상태로 만들어두는 것이죠. 은퇴 연주회에서 고백하길 제럴드 무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종종 내가 반주자로서의 전통적인 태도인 조심성을 잃어버리고 너무 크게 연주하지 않나 늘 걱정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꼰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가 아주 크다는 데 있죠. 제럴드 무어를 보면서 이런 소통의 미학을 느껴보게 됩니다. 항상 남들보다 목소리를 크게 내세우기보단 오히려 자신의 목소리를 주면서 남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협주를 만들어내갈 수 있는 비법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도시에서 사는 중년의 남자들은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죠.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막역한 친구 사이에서도 미리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오늘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이런 얘기가 쉽게 입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하루는 어느 한가한 오후에 친구랑 둘이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오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제 친구는 전화를 받더니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잠깐 손님이 와 계셔서요. 제가 미팅 끝나면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악의적인 거짓말은 아니지만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그냥 친구랑 커피 한 잔 마시고 잠시 후에 전화 드릴게요 하면 될걸? 왜 이렇게 불필요한 거짓말을 하지? 제 친구는 실제로도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지만 남들한테 항상 바쁘게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실제보다 더 바쁘고 정신없이 쫓기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메신저의 프로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졸면 죽는다. 이쯤 되면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왜 중년의 남자들은 바쁘지 않으면 불안해할까요? 왜 언제부터 이렇게 바쁜 삶이 남자들의 미덕이 된 걸까요?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프랑스 최고의 작곡가이자 프랑스 최고의 오르가니스트 까미유 생상스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작곡가 까미유 생상스도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친구 이야기처럼 남들의 눈을 굉장히 의식하는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51살이 되던 해 생상스는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로 연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에 생상스의 음악계에서 입지는 사실 조금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이유는 한해전의 독일 음악과 바그너에 대한 비판 때문이었는데요. 생상스가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바그너의 열성 팬들과 안티 생상스 팬들은 생상스의 연주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상스는 오스트리아의 빈과 체코의 프라하 단 2개의 도시에 제외한 모든 도시에서의 연주를 금지당하게 되죠. 자, 이제 연주도 망했고 자기 입지는 더 위태로워졌죠. 그러면 하루빨리 당장 프랑스로 돌아가서 자신의 다음 프로젝트에 매진해야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힘들 때 우는 자가 인류던가요?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죠. 생상스는 프랑스를 가는 대신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스트리아 시골 마을에 있는 자기의 친구이자 첼리스트인 샤를 르부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방문하게 된 오스트리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선 마침 사육제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친구 샤를 르부크는 생상스에게 이렇게 대단한 프랑스의 위대한 작곡가께서 와주셨으니 사육제의 마지막 날을 위한
곡을 작곡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자, 연주에는 홀라당 말아먹었겠다. 그래, 좋아. 여기서는 나에 대해서 욕하거나 비평 기사를 쓴 기자들도 없어. 이렇게 가볍게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곡을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탄생하게 된 작품이 바로 동물의 사육제입니다. 동물의 사육제에서 사육제는 카니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카니발은 축제를 의미하죠. 자, 축제는 어떻죠? 평소에 자신의 모습을 내버리고 축제 자체를 실컷 즐기죠. 다 큰 어른이 꽃갈 모자를 쓰기도 하고요. 얼굴에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손에 음식을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남의 눈치 안 보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상스는 축제 현장에서 여유를 찾았고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음악적 영감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최고로 유명한 곡이자 대표곡인 동물의 사육제도 덤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바쁜 일정이었고 다가올 프로젝트에 대해서 느꼈을 중압감 또한 굉장히 컸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생상스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면, 휴식을 취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희가 오늘날 동물 사육제처럼 훌륭한 작품을 만날 수 없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바쁘게 열심히 살아서 성취감을 느끼고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는 너무 당연한 거죠. 아마 제 친구의 메신저에 있었던 프로필, 졸면 죽는다의 의미의 함의도 아마 내가 사랑하는 일에 계속 가슴 뛰게 해달라는 다짐이자 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생상스처럼 말이죠. 졸면 죽는다 대신 못 놀면 죽는다라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쫓는 인생의 행복의 목표는 그저 시간에 쫓기는 바쁜 삶이 아니라 여유롭게 즐기는 삶이 아닐까요? 요즘 남자들의 대화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과 외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젠 저 같은 중년의 남자들도 서로 모여서 보톡스나 필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잘 들어보면 어차피 늙을 거 그래도 최대한 천천히 좀 노화를 좀 늦춰보자라든가, 아니면 이미 온 노화라면 적어도 좀 잘 감춰보기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아마 외모를 잘 갖고 건강한 남자가 성공한 남자라는 공식에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진짜 멋있는 젠틀맨은 외모에만 국한되어 있진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롤 모델이라는 말이 있죠. 독일 말로는 Vorbild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하면 앞에 있는 그림, 앞에 두고 보는 그림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주름만 관리하는 것보다 이분이었으면 이런 인생의 구비구비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까? 이 자리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 보였을까? 어떤 멋있는 말을 했을까?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롤 모델이 있다면 웰 에이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웰 에이징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이고 어떻게 늙어가는 것이 진정 멋있게 늙는 것인지 몸소 보여준 음악가가 있습니다. 바로 첼로의 성자 파블로 카잘스입니다. 13살의 어린 파블로 카잘스는 바르셀로나 부두가에 있는 한 헌책방을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 한 구석에 놓여있는 악보 한 뭉치를 발견하게 되죠. 나중에 카잘스의 말에 따르면 카잘스는 이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경험은 나에게 마치 마법처럼 신비한 경험이었다고요. 그렇게 알 수 없는 마술 같은 힘에 이끌려서 소년 카잘스는 악보를 사게 되고
가슴에 품에 안고 집으로 곧장 뛰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악보를 발견한 카잘스는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매일 이 작품을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12년의 세월이 지나고 파블로 카잘스가 25살이 되던 해 드디어 첫 번째 공개 연주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35년이 지난 후 카잘스가 60세가 되어서야 첫 음반 레코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 작품이 바흐의 첼로 무반주 모음곡입니다. 카잘스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집을 발견하기 이전에도 세상엔 이미 그 존재를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곡을 독주곡으로서 가치가 있는 곡이 아닌 그냥 테크닉을 위한, 기교를 위한 연습곡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음악사 전체를 통틀어 첼로의 독주곡 중 가장 위대한 독주곡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첼리스트라면 누구나 공부해야 되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처럼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잘스는 현대 첼로 주법의 완성가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손가락을 활짝 벌려서 현을 짚는다던가 활을 켤 때 팔꿈치를 활짝 벌리고 하는 이 모든 포지션들도 다 카잘스의 창안에 의해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주법은 지금도 모두 카잘스의 것을 따르고 있죠. 카잘스 이전의 첼로라는 악기는 그저 오케스트라의 한 귀퉁이에서 그냥 묵묵히 저음을 담당하던 반주 악기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카잘스의 이런 곡의 발굴과 악기 연주주법의 창안으로 인해서 지금은 가장 사랑받는 독주 악기 중에 하나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한 기자가 첼로의 성자 카잘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은 첼로의 성자로 불리우시면서 이미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6시간씩 연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카잘스는 화를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매일 조금씩 좋아지는 걸 느끼기 때문이지. 이때 카잘스 나이 95세였습니다. 카잘스는 한 음악가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지 보여준 매우 좋은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몸만 젊다고 외모만 잘 갖고 왔다고 웰 에이징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늙어도 멋있게 늙는, 진짜 멋있게 늙는 남자가 젠틀맨이 아닐까요? 멋있게 늙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바로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은 서로 감정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할 기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참 익숙해 보여요. 근데 남자들은 그럴 일이 잘 없죠. 남자들끼리 모여서 커피숍을 가서 팥빙수를 먹으면서 오밀조밀한 얘기를 잘 하지 않거든요. 이젠 남자들도 그런 감정에 대해서 좀 돌봐야 되고 존중해줘야 되고 좀 토닥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치유하고 감정을 어루만지는 데 있어서 클래식 음악이 가장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이 더 풍부한 감정을 갖게 되고 그래서 더 예민한 감수성을 갖게 된다면 우리 사회도 조금 더 안전해지고 건강해지고 솔직해지지 않을까요? 남자들이여 클래식 음악을 들으십시오. 긴 강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정말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음악이라는 예방 주사가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클래식 음악이야말로 정말 꼰대 예방과 꼰대 치료에 가장 좋은 특효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사세계 공동체 여러분께서 질문을 미리 보내주셨는데요. 그 질문들 한번 만나볼게요. 자, 먼저 배효은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을 잘 모르는데요. 어떻게 하면 클래식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우선은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음악을 듣다 보면 자기가 밝은 음악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조금 진지한 음악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성악가의 목소리를 좋아하는지 금관 악기를 좋아하는지 목관 악기를 좋아하는지 자기의 취향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좋은 곡이 한두 곡 정도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장르를 하나씩 늘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 주변에 좋은 맛집을 한두 개 정도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참 좋은 방법이네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윤득용님의 질문이에요. 모차르트나 베토벤처럼 잘 알려진 음악가 이외에도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음악가와 음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 정말 궁금하네요.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출신 음악가 중에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여럿 계시지만 네. 그중에 20세기를 대표할 만한 가장 훌륭한 작곡가이시지만 의외로 또 우리 국민들은 모르는 작곡가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누구세요? 바로 윤희상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곡은 윤희상 선생님의 피리라는 작품인데요. 네. 여기서 피리는 오보에라는 악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최초로 아시아인, 동양인 최초로 동양의 음악을 서양 음악에 접목시키신 분이시죠. 그리고 듣는 순간 한국의 가락이다라가 떠오르실 만큼 우리나라 음색이나 가락의 선율이 굉장히 짙습니다. 저희가 피리라는 작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작품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집에 가는 길에 아니면 오늘 밤 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클래식 한 곡 꼭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일상을 지배하는 스마트폰의 위력이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디지털 공해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무인도에서 홀로 자유를 누렸을 로빈슨 크루소가 부럽다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전원을 끄는 겁니다. 아마 무인도가 따로 필요 없을걸요? 대신에 클래식곡 음악을 한 곡 찾아서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다시 전원을 켰을 때는 조금 더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을 겁니다. 사세계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